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해 초부터 중요 군용대차 생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전략 미사일 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 자리에 딸 김주애도 또 동행하면서 사실상 후계자를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요. 통일연구원 조한범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전이 참 지금 국회 상황 때문에 바빴습니다. 좀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또 저희들이 좀 전해드릴 내용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저희 새해 북한 동향을 좀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마련했는데, 자, 오늘 노동신문에서 나왔던 그 보도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그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군용대차 생산 공장 시찰 장면이 사진과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예. 어떤 의도라고 보세요? 일단 지난해 연말에 전원에서 예고했던 게 경제적으로는 자력갱생, 대외적으로는 신냉전 전략, 그다음에 남북관계 단절. 네. 이지만 사실상 핵심이 국방력 강화입니다. 국방력 강화고 지금 북한의 경제력으로는 재래식 전력은 어렵거든요. 결국 북한의 전략은 핵 능력 고도화를 통한 핵 강압 전략, 이걸 통해서 대남 대미 압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일날 학생 소년 궁전에서 관람한 것, 그다음에 2일날 동기계 전시회,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결과적으로 김주애하고 같이 간 이 ICBM 제조 공장, 이게 올해 김 위원장 북한의 행보를 예고하는 제일 큰 어떤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진을 좀 같이 보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화성 18형으로 지금 보이잖아요. 예, 화성 18형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고체 연료를 들어가고 우리 이 성능에 대해서 궁금한 게 많은 것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지금 화성 18형 지금 발사대차가 5대가 보이거든요. 네. 상당히 많은 수량이에요. 많은 수량이고 그런데 5대 동시에 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네요. 그런 얘기죠.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만일에 실제라면. 근데 지난해 2023년에 북한이 화성 18형 고체 ICBM을 3번 쐈거든요. 네. 근데 2번 시험 발사하고 3번째 발사 훈련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대략 미사일을 개발하면 한 10여 차례는 쏴봐야 돼요. 그래야 실효성이 검증이 되거든요. 근데 3차례 가지고는 아직은 실전 능력이 지금 검증이 안 된 거고, 또 하나는 3차례 모두 고각 발사였어요. 올라갔다 떨어진 거죠. 근데 올라갔다 떨어지기만 하면 정상적인 타격 능력을 못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ICBM의 경우에는 단거리는 얘기가 다릅니다. 단거리는 상당한 신뢰성이 있는 것 같고, ICBM은 아직 성능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향후에도 발사 훈련이라고 그러지만 사실상의 시험 발사를 여러 차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특히 액체보다는 고체가 훨씬 더 신속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 액체는 무게를 많이 실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고체는 페이로드 얼마나 실현할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미지수다. 따라서 여러 차례 발사해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영역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고, 자,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한 5번 가까이 ICBM을 지금 최근에 계속 도발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10번을 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5번 정도 더 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북한은요, 무수단 같은 경우에는 시험 발사 안 하고 실전 배치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이후에 8번을 연속해서 폭발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의 실전 배치 개념은 일반적인 군사 상식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앞으로 쏴도 아마 발사 훈련이라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게 뭐냐면, 곧 김정은 위원장 40번째 생일 아니겠습니까? 이때 도발을 할 것이냐인데, 그럼 탄도미사일이라는 옵션이 있고 또 다른 옵션이 7차 핵실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쏘는 거야 아니면 핵실험을 하는 거야, 이런 지금 여러 관측이 난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핵실험은 벌써 한 1, 2년 전부터 계속 예고가 돼 왔죠. 근데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핵실험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2006년부터 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을 했는데요. 핵폭발 실험부터 소형화, 경량화, 그다음에 위력 증대, 수소폭탄, ICBM 탄도, 탄두까지 다 했어요. 근데 이제 핵실험은 미국은 1000번을 넘게 했어요. 왜냐하면 개량하고 유지 보수하려면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나 기본적인 핵실험은 북한이 다 했거든요. 파키스탄은 1994년에 이틀에 걸쳐 5번하고 6번하고 더 이상 안 하거든요. 인도도 6번하고 더 이상 안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건 끝냈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을 하면 좋은 거지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필수는 아니군요. 그렇죠. 화산 30일 보여준 소형 핵탄두도 터트려 보면 좋죠.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반드시 터트려 봐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기본 데이터가 있으니까. 근데 핵실험을 하면 딜레마가 이 후폭풍이에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도 부담이 발생하고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여론을 자극할 거고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있을 거고 일본도 자극하고 그렇죠. 일본도 자극하고 대만도 자극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카드로 정치적 타이밍을 고려해서 마지막 카드로 남겨둘 수가 있는데 지금 핵실험 해봐 얻을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ICBM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능력 개발을 위해서는 해봐야 되지만 예. 핵실험은 급하지 않다. 그리고 이미 성과를 얻었어요. 왜냐? 지금 핵실험 가능성을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써도 충분히. 계속 핵실험 카드는 지금 영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는 핵실험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번에 ICBM을 고각이 아니라 정상 발사로 발사할 가능성이 좀 높아보이네요. 그것도 얘기가 좀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고각이 아니라 정상 각도로 발사하려면 일본 열도 넘어서 알류산 열도 쪽으로 예. 북태평양 쪽으로 쏴야 되거든요. 네. 그럼 그쪽에 미국의 그 ICBM 요격 기지가 있어요. 예. 요격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멀리 쏘면 예. 북한으로서는 제대로 떨어졌는데 탐지할 수단이 없어요. 아, 예. 그러면 그쪽에 측정 선단이 가야 되거든요. 네. 그럼 측정선, 보급선, 예. 호위함, 유리 보급함, 예. 대규모가 가야 되는데 북한은 그걸 꿀 능력이 없거든요. 네. 쏴봤자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ICBM을 여러 번 쏴봤지만 수십 차례 쏴봤지만 고각 발사 외에 원래 이제 6,000km 이상 북한이 올라가서 떨어지는데 ICBM은 1,000km만 올라가서 비행을 한 다음에 재진입하거든요. 예. 이 대위권 밖 비행 능력과 재진입, 그 다음에 재진입한 이후에도 수백 킬로 이상을 가서 맞춰야 되거든요. 이건 하나도 안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예. 북한이 보여준 건 50% 정도밖에 능력이 안 되거든요. 나머지 기술은 아직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정상각도 발사도 쉬운 선택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예. 자, 조금 전에 이제 그 시찰 과정 속에 그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김주애가 또 동행을 했습니다. 중요한 장면마다 동행을 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이제 핵전력화에서 의미를 부여하는 장면임에도 불구하고 김주애가 또 나타났어요. 지난 9월까지만 해도 국정원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판단하는 건 좀 성급하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는데 이번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동의하시는지? 이번에 이제 연말부터 김주애가 이제 전원회의 끝나는 경축 행사에 나왔죠. 예. 그리고 1일 날 학생 소년 궁전, 만경대 학생 소년 궁전, 이게 이제 그 북한의 엘리트 영재들 그 교육하는 데거든요. 네. 여기 공연에 김주애 나이가 2013년생이니까 예. 여기 가야 되거든요. 예. 학생 소년이니까 여기 안 갔어요. 예. 그리고 2일 날 농기계 전시회장 김정은이 갔는데 여기 안 갔어요. 예. 그럼 만일에 민생이나 아니면은 김주애가 뭐 미래 세대를 챙긴다. 그럼 1일 날, 2일 날 학생 소년 궁전이나 농기가 가야 되거든요. 네. 여기 안 가고 지금 이 무기에 나왔거든요. 예. ICBM에. 그럼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결국 전원회의라는 정치, 그다음에 국방, 예. 일반적인 민생이나 김주애 나이 또래에 맞는 행사는 안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김주애는 확실하게 후계 수업을 받고 있다. 후계 수업이군요. 예, 그러니까 예. 김주애가 후계자냐? 그건 모릅니다. 후계자는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어요. 왜냐? 네. 김정은도 2009년에 후계자로 공식 임명이 됐고 예. 2010년에 당 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이 됐어요. 예. 별 4개 대장 직급도 받았고 김정일도 74년에 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으로 임명되면 후계자로 임명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임명식은 없었어요. 예. 지금 직함도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후계자는 아닙니다, 현재. 예. 그러나 김정일도 김정은도 대우받지 못했던 완벽한 후계자 수업. 예. 누가 봐도 후계자 수업. 그것도 가장 고강대 후계자 수업인 건 확실히 맞죠. 예.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후계자로 그래서 이제 유력한 후계자로 보인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상당히 남성 중심의 사회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변수들을 많이 얘기해요. 뭐 다른 성별의 지금 자녀가 있는 것으로도 보이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도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얘기도 있고 또 뭐 조효정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모가 되나요? 그 김여정, 김여정이죠. 예. 관계도 좀 예민할 수도 있고 그 변수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김여정과의 뭐 리설주와의 뭐 권력 암투설, 네. 제가 아는 북한 정치 문화라는 건 낭설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예. 김정은으로 권력이 이 승계가 되면 아무리 김여정이라도 격가지로 끝나요. 예. 그러니까 김정일이 예. 74년에 권력 승계 후계자에 성공했을 때 그 전에 쟁쟁한 경쟁자들이 있어요. 네. 김일성의 후처인 김성의 아들 김평일. 김평일은 사실 굉장히 호방하고 예. 김정일과 다르게 군부의 지지도 있고 또 이 상당히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김평일이 앞섰어요. 그다음에 김영조 삼촌이 있었거든요. 예. 삼촌. 근데 이 김정일이 집권 이제 후계자로 등장하면서 네. 김영조 삼촌 일가는 모두 하방. 예. 그러니까 사실상 추방당하고 그러니까는 이제 쫓겨간 거죠. 네네. 그다음에 김평일은 이제 그때부터 외국으로 떠들거든요. 존재감이 전혀 없어요. 예.
그러니까 김여정은 김정은의 그 입 역할을 하는 거지 독자 관력은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 리설주가 뭐 신경을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만일에 김주애 말고 김주애가 저렇게 2020년 11월 달에 나와서 지금 20서너 차례 나왔거든요. 네. 한 달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사실은. 한 달에 2번씩 나온 겁니다. 네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자녀가 나와서 내가 후계자야 이렇게 말하면 너무 웃기죠. 예. 그럼 만들기 더 어렵죠. 예. 그러니까 다른 자녀가 있더라도 김주애 위에 아들이 있다면 아마 정상 상태가 아닐 거고 네. 김주애 밑이라면 너무 어릴 거고 네. 여자아이거나 그러니까 북한의 봉건적인 문화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후계자라고 그럴 때 말도 안 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1년 만에 이제 후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예. 노출의 효과가 이미 작용을 하는 거죠. 아무리 봉건적이라 하더라도 그렇군요. 북한 주민들도 그러니까 단둥에 있는 북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처음 김정일 나왔을 때 후계자냐 그러니까 웃기는 소리 말아 그랬거든요. 네. 근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혁명은 대를 이어서 하는 거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나오군요. 그렇게 말하고 예. 있습니다. 사진을 이제 공개될 때 보면은 지난해 11월에는 김정은 위원장보다 좀 앞서 있는 사진이 공개도 됐고요. 그리고 군정 지도부장 박정천 주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예. 이런 것도 다 그냥 지금 말씀하신 후계자 구도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겠군요. 조태용 이제 국정원장 내정자가 네. 지난해 연말에 전에는 김주애가 후계자인지 아닌지 생각했다면 예. 지금은 후계자인데 그게 맞느냐라고 입장을 바꿨어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 북한이 11월 29일 날이 항공절이거든요. 11월 30일 날 공개된 김주애 사진을 보면 김주애가 정면에 있고 김정은 위원장이 배경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뒤에 북한 예, 인민군 맞아요. 사령관이 있고 참 의아했습니다. 그런 사진은 북한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모든 북한의 선전선동서를 보면 최고 지도자를 중심에 놓거든요. 네. 근데 김주애가 아주 사려 깊게 현장 비행 훈련을 관찰하고 그저 김정은 위원장 그저 멍하게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그림이거든요. 그건 의도적이 아니면은 그런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세계에서 한국을 포함해서 계속 김주애 후계자를 얘기하는데 오히려 더 내보내고 있거든요. 예. 아니라면 저렇게 할 리가 없거든요. 뭐 한국 내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서 네. 그러기에는 지나치죠. 10살짜리 애를 저렇게 한 달에 한 2번씩 그것도 모든 90% 이상의 군사 행보를 보인다. 예. 그거는 사실 뭐 미래 세대다 자상한 아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또 다른 후계자를 남겨두고 김주애를 저렇게 내보낸다. 그런 거 같지 그건 않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어려워요. 새별 여장군 들어보셨나요?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김주애를 이렇게 부른다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샛별 여장군이라고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는 확인은 안 됐어요. 네. 자유아시아 단독 보도입니다. 네네. 그 첩보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건 경천 동지할 일입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우리는 샛별이라는 예쁜 이름 많죠. 네. 근데 북한에서 별은 최고 지도자 말고는 안 써요. 김일성 유일한 기록 예, 호칭이군요. 김일성 기록령을 보면 네. 이제 조선의 별이라는 10부작 아주 지루한 영화가 있거든요. 네. 이제 항일투쟁 시기인데 다 보셨나요? 예, 예. 그거 다 봤습니다. 예. 거기에 김혁이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만주에. 근데 김일성보다 7살이 많아요. 예. 근데 김혁이 조선의 별이라는 노래를 작곡한다고 나와요. 뭐냐면은 조선의 샛별, 조선의 별, 한별 동지 김일성 그럽니다. 네. 조선의 샛별. 네. 그러면서 별은 이제 김일성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김정일도 광명성 별성자잖아요. 그러니까 샛별은 북한의 최고 지도자 말고는 별은 아무도 못 써요. 예. 자, 첫 번째 썼죠. 예. 여장군이 더 중요합니다. 네. 우리는 장군, 제너럴, 별단 사람들 다 장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북한에서는 이 별단 사람들을 장령이라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장군은 김일성, 김정은, 김정일, 김정숙 예. 여기까지만 씁니다. 예. 근데 샛별이라는 수령 최고 지도자 칭호, 여장군까지 그럼 두 개를 겹쳐 쓴 거 아니에요. 그 샛별 여장군이라는 칭호를 확실히 썼다면 예. 그건 200% 이제 후계자라는 얘기입니다. 200% 후계자를 볼 수 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이른 시점에 좀 어리잖아요. 여성임에도 나오는 것은 혹시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보도를 보면은 뭐 피부 트러블이 좀 낫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피부 트러블 갖고 사실 후계자를 세우기는 어렵죠. 예. 김정은 위원장이 사랑의 불사약이라고 하는 화면이 있나 모르겠네요. 그 리설주하고 이렇게 약을 싸는 화면이 있거든요. 네. 코로나 시기에. 거기 보면 가슴에 이렇게 파란색의 패치가 있습니다. 예. 그 내복이 아니에요.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내복을 그 염색한 건 안 입어요. 예. 완전히 하얀 그 면을 입거든요. 예. 여기 심장에 파란색 패치가 있어요. 예. 이 주사 구멍까지 보입니다. 예. 그 심장병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부모, 할아버지, 예. 아버지 모두 다 심혈관계로 사망했거든요. 김정은이 등장한 게 갑자기 예. 등장한 게 2008년 김정일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다음에 바로 등장했거든요. 네. 그리고 2009년 1월달에 후계자, 2010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 이렇게 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쓰러졌으니까 나온 거거든요. 김정일은 권력투쟁 때문에 김영주, 김평일 이렇게 등장한 거고, 근데 9살짜리가 갑자기 튀어나온다? 예. 그 말이 안 되죠. 김정일 2022년에 나왔는데 예. 그때 김정일 나이가 9살이거든요. 예. 그럼 김정은에게 심각한 유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가 없다면 예. 저렇게 일찍 내세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추론이 가능하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 얼굴 난 이걸 넘어서서 네. 치명적인 예. 건강상, 예. 그러니까 급사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 없다면 저렇게 딸의 본건적인 문화에서 어린아이를 내세울 리가 없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그 이제 북한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전망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가 새해에 나왔어요. 뭐 그냥 저희가 생각할 때는 공식적인 속성에서 말하기 참 어려운 내용들이 다 담겼는데 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이야기들 근거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이번에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관계가 적대적 교전 국가의 관계다, 통일의 대상이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투코리아 두 개의 완전히 다른 나라로 가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근데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와요. 남반부란 말이 두 번 나와요. 이건 뭐냐, 공화국은 한반도 전체고 미수복지구 남반부란 얘기거든요. 네. 그다음에 남반부 남조선 전 영토의 평정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자기들 영토라는 얘기예요, 남한이. 그러니까 통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대화를 통한 고려연방제 통일을 안 하는 거지 대상은 이제 무력 점령의 대상이다라고 선언한 거고요. 예. 이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 그 이제 답이 나옵니다. 민족 단합 화합, 그다음에 평화 통일의 환상을 이제 우리가 깼다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 아니고 이제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예.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속셈을 드러낸 게,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좀 혼란스럽게 말했는데 이제 김여정 담화에서 답이 나왔어요. 예. 뭐냐?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정말 문재인 대통령 안보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지금 안보 위기가 조성이 됐는데 지금 이게 다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다. 네. 아주 올해 내내 겁나게 해주겠다. 이 표현이거든요. 예. 이게 뭡니까? 결과적으로는 안보 위기를 조성할 거고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 정부고, 네. 문재인 정부 때는 자기들이 오히려 손해 보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보를 잘했다. 이게 사실 이제 이간질이죠. 예. 이제 분리시켜서 안보 외부를 고조할 거고 예. 그 책임은 모두 윤석열 정부다. 그러니까 뭐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한테 개입하겠다는 얘기예요. 아. 예, 남한 정세에 네. 이미 개입을 시작하고 있는 거기에 겁니다. 평화 통일을 또 지웠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무력 점령의 대상이고 군사적 위협은 강화할 거고 예. 책임은 현 정부의 강경책이다. 이런 논리를 펴는 거죠. 자, 그럼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을 제공한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유엔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게 무슨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100%고요. 네. 중요한 건 뭐냐면 예. 북한이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이 뭘 받느냐예요. 아. 그러니까 만리경 성능 개선, 지금 에이박스 조경복이 그 러시아 지하 예. 1, 2순으로 개조하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 육식구나 첨단, 그다음에 반항공, 그러니까 지도공 미사일, 네. 이런 것들이 제공되면 우리 안보 위협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예, 예. 우리도 뭐 한미일 전력을 강화하고 있지만 북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러시아 측으로부터 계속 강화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네요. 예, 그렇죠. 예, 2024년도 북한과의 관계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수석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